돌아와서 6월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그 세월호 유가족들이 만나달라니까 어떻게 했어요? 길거리에서 자게 했잖아. 안 만나준 거야. 저렇게 울고 저기 선거 전에 쇼를 하더니 해외여행 갔다가 딱 며칠 지나서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저기 뭐예요. 세월호 유가족들이 청문회장에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새누리당 그 국회의원이 뭐 한 번만 봐주시면 머리끝부터 발끝겠다고 삼보일배를 했던, 아니요 108배인가? 108배를 했던 조원진인가 그 국회의원이 세월호 유가족 끌어내라고. 시끄러우니까 쟤 끌어내라고. 그 다음에 유가족들이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러 가겠다. 언제든 찾아오라고 그랬다. 그러면서 찾아갔는데 어떻게 했어? 청와대 입구에, 청와대로 가기 전에 골목에서 막힌 거야. 결국 골목에서 막혀갖고 밤새도록 길에서 노숙을 했어. 거의 이틀이었죠. 이틀 동안 길에서 자면서 저기 박근혜 대통령 만나게 해달라고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쌩깐 거야. 그래갖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국회로, 박근혜가 국회에 연설하러 간다 그러니까 거기 유가족들이 국회 앞에 가갖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막 하소연을 한 거야. 대통령님 쌩까고 싹 들어가. 쌩까고 싹 저기 들어가더라니까. 그게 박근혜야. 이랬던 이 박근혜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4월 16일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지, 그 세월호 희생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4월 13일 총선거로 어떻게 우리의 뜻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세월호 특별법이 만들어질 때요, 박근혜가 반대해갖고, 박근혜가 저때 뭐 특별위원회를 만든다는 둥 뭐든지 다 한다는 둥 약속을 해놓고 세월호 특별위원회를 만들자. 그래갖고 법안을 추진했어. 안 된다는 거야. 박근혜가 선거 끝나고 7월 달에 쌩까는 거야. 거절을 해. 뭐 어느 사건에 대해서도 뭐 저기 검찰 이외에 기소권을 준 적이 없고, 그러면서 박근혜가 잘라.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끝까지 허락을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박영선이 개고생을 하면서 결국은 특별위원회를 만들긴 만드는데 수사권 기소권을 그럼 포기하겠다. 그러니 조사라도 하게 해달라. 그래서 만든 게 특별조사위원회야. 그런데 박근혜 욕은 안 하고 박영선 욕만 한 그 요원 새끼들 진짜 이빨을 뽑아 짤짤해야 돼. 진짜 손가락 분질러 윤노를 하고. 자, 이랬던 이 박근혜와 세월호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새누리당 의원들 그거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것도 있나? 새누리당 의원들이 한 번만 봐주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라고 찾아야 되나? 여기 나오네. 아니구나. 이거 아니고요. 찾아봐야 돼. 저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1인 피켓 시위하는 거. 예, 1인 피켓 시위한 사진 좀 갖고 와봐봐. 108배를 하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꾸겠다고. 6월 4일 지방선거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길거리에서 108배를 했다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선거 끝난 다음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꿨어. 어떻게? 방향을 싹 바꾼 거야. 국민한테 등 돌리고 박근혜한테 아부하면서. 그래서 세월호 특별법 못 만들게 하고, 그리고 진상조사 어떻게 했어요? 그 새누리 측에서 들어간 그 특조위 애들 계속 모임 방해하고 욕을 바가지로 하고, 그리고 뻑하면 그만둔다고 그러고 활동 중단하라고 그러고 예산안을 바깥에다가 퍼돌려갖고 마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만 지나치게 예산을 낭비하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하고. 그게 새누리당이야. 그게 새누리당이야. 저때 눈물을 흘리면서 국가안전처니 무슨 재난 어쩌구니 쌩 지랄하더니 그 다음에 작년이죠? 작년 5월에 메르스 때 제대로 기능했냐고. 아무 기능 못했어. 그대로 그냥 내일이 똑같았잖아. 세월호하고 똑같이 반복된 거야. 맨 처음에 어느 환자가 중동을 갔다 왔는데 아무래도 이거 메르스 같다. 그랬더니만 아니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아니라고 그런 거야. 나중에 이 의사가 심각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정말 이거 심각하다. 메르스인 것 같다. 3번인가 얘기를 했더니 그때 보건복지부에서 아니면 가만 안 둔다. 그러면서 조사한 거 아니야. 그래서 그 환자가 일주일 동안 초기에 접촉했던 사람들이 전국에 130 몇 명을 감염시킨 거야. 그 중에 30 몇 명이 죽은 거고. 그때도 정부는 일사불란하게 대처하기는커녕 처음에 종편에서 뭐 치사율 40%라고 3일 동안 겁을 줘요. 그러다가 목요일날 되니까 내가 계속 3일 동안 싸웠거든. 이거 독감이다. 독감은 원래 중환자들한테는 위험한 병이다. 그러네 신체 건강한 일반인에게는 괜찮은 거다. 그러니 두려워하기보다 위생에 철저히 관리하면 된다. 주변에 중환자들이 있을 때는 조심해야 된다. 나 혼자서 그럴 때 나한테 책임지려는 거야. 그러더니 목요일 지나서 토요일부터 내가 했던 말 따라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메르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니까 뭐 메르스 사태 진정되나 환자 또 발견. 진정되나 환자 또 발견. 국민들의 분노가 이제 막 올라가니까 삼성의료원이 잘못했다고. 삼성의료원한테 막 비난을 하니까 삼성의료원 원장이 또 박근혜한테 절을 했어. 그걸 보고 국민들이 아니 씨발 사과받아야 될 거 국민인데 지가 왜 절을 받냐. 또 난리. 그게 메르스야. 나중에 그래갖고 박근혜가 그 메르스 대책을 어떻게 했는지 알아? 삼성의료원에다 원격 진료를 허용했어 그때. 세월호 사태 때 해경을 해체한 것처럼 그 메르스 사태 때문에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삼성의료원에다가만 원격 그 진료를 허용해야 된다고. 그 지랄을 한 거야. 그걸로 끝이 아니죠. 지금까지 역대 최악의 경제 상황. 응? 이 행정안전이라는 게 뭐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되는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는커녕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어. 기본이 제대로 안 돼 있어. 이제 뭐 몇 명 죽는다 그래도 사람들이 이제 너무나 익숙해져가지고. 네. 지금 파찌맘님 중계방에 계셔갖고 내가 받을 수가 없네. 여러분, 이번 총선거는요, 지난 8년 동안에 박근혜와 이명박 정부가 만들어낸 모든 이 작태들에 대해서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돼요. 우리가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여러분 쟤네들 이제 박근혜가 들어서 또 울고불고 또 돌아다니면서 표를 구걸하겠죠? 그럼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또 동정심에 표를 주겠죠? 그러면 쟤네들은 당선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또 쌩 까겠죠. 그 책임은 국민이 져야 되겠죠. 언제까지 우리가 그걸 반복해야 됩니까? 이번 선거에서 이 무능한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무능한 박근혜 정권 그리고 그 박근혜 정권을 오로지 빨아댔던 새누리 권력에 대해서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된다. 그 방향을 잃으면 안 된다. 자, 요 얘기를 오늘 아침 샴푸의 요정께서 꼭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 된다 라고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네. 지금 난리들이 났어. 지금 이제 이 세월호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으니까 겁들이 나지? 너네 당황스럽지? 그 세월호의 분노가 다시 살아날까봐 두려운 거지. 이미 그 분노는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됐어.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이 총선거를 보겠다고 이 시간에도 5천 명이 모여 앉아 있어. 평일날 대낮에. 5천 명이 모여 앉아 있는 이유가 뭔 줄 알아? 세월호가 킨 등불, 횃불, 그 횃불이 꺼지지 않고 있는 거야. 우리는 14년 지방선거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꾸겠다, 모든 안전조치를 다 하겠다는 말을 믿고 한번 용서를 해줬어. 그 결과 뭐야? 지금 이 꼬라지가 됐어. 지금 이 꼬라지가 됐어. 지금 이 꼬라지가 됐는데 우리가 또 믿고 너네들한테 한번 김무성이가 한 번만 또 봐달라 그랬다며. 김무성이 어디 가가지고 한 번만 봐달라 그랬더니 지난번에도 봐달라 그러지 않았느냐. 그래서 야단을 쳤다더만. 예. 안산 지역구가 야당이 높아요? 2014년에 안산의 그 공천을 김한길 안철수가 골 때린 사람을 했던 거 아니야. 뻑하면 봐달래. 봐준 다음에 뭐야? 선거 끝나면 쌩까고 국민을 지배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자, 안산 총선 후보 세월호 협약식 가져. 새누리는 전원 불참. 예. 세월호 20대 총선 후보자의 약속. 그래요. 지금 이 세월호 문제는요, 단지 안산 지역의 문제가 아니야. 세월호 문제는 이건 전국의 문제예요. 세월호 문제를 안산으로 축소시키지 마라. 에? 왜? 이 세월호 문제는 안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진도의 팽목항 일대가요, 저 세월호 이후로 관광업이 싹 죽었어. 세월호 이후에 온 나라가 뒤집어진 거야. 그래서 이 세월호 문제는요, 이 안산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국의 문제예요. 온 나라가 이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기틀을 바로잡지 않으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럴 때마다 나라가 뒤집어지고. 예. 기사가 났는데 이 기사 내용이 뭔지 한번 같이 보고 갑시다. 김종인, 무능이 힘을 가지면 국민에게는 재앙. 딱 한마디네. 아씨, 이거 일찍 볼 걸, 이 기사를. 이제까지 떠든 얘기가 한 줄로 요약이 됐어요. 김종인, 무능이 힘을 가지면 국민에게 재앙. 딱 박근혜잖아. 딱 박근혜야. 그 새누리당 과반 의석 가지면 경제도 죽고 국민도 죽는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6일 무능이 힘을 가지면 국민에게는 재앙이다. 이제 바꿔야 한다라고 더민주 지지를 호소했다. 김종인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의 모두 발언에서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을 저지해야 한다.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가지면 경제도 죽고 국민도 죽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은 경제를 살리겠다는 새누리당의 약속을 믿고 지난 2번의 대선에서 정권을 맡겼고 지난 2번의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만들어줬다며, 그러나 경제는 더 나빠졌다. 새누리당은 경제 실패에 대해서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또 표를 달라, 과반 의석을 달라고 하고 있다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경제 위기라고 막 떠들다가 갑자기 그 다음 주에 이만하면 잘하고 있대. 막 자화자찬하고 훈장 나눠갖고 지금 또 선거하러 갔어. 그는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5년, 박근혜 정부 3년, 새누리당 정권 8년의 경제는 완전히 실패했다. 각종 경제 지표들이 매일매일 최악을 갱신하고 있다며, 지표보다 더 처참한 것은 국민의 삶이라며 구체적인 민생 폭탄을 열거했다. 그는 2030대 청년들은 온종일 이리 뛰고 저리 뛴다. 하지만 그들을 받아주는 일자리는 없다. 미래를 포기하는 청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며,
4050대 가장들은 새벽부터 밤늦도록 열심히 일한다. 그러나 쌓이는 것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빚이다. 모두가 노후 준비는 꿈도 꾸지 못한 채 살아간다며 60대 이상의 어른들은 어떤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자랑스러운 주역들이다. 그러나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삶을 살고 계신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우리에게 경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다. 이번 20대 총선은 경제선거다. 새누리당 정권 8년의 경제 실패를 심판하는 선거라며 더민주에게 힘을 모아달라. 더민주가 새누리당의 경제 실패를 끝내고 경제 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으로 모두 더불어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거듭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면서요, 지금 이제 진보 언론들이 공약이 다 똑같다. 진보 언론이 지금 비판하는 게 새누리당이나 더민주나 공약이 다 똑같다. 그러면서 공약을 봐서는 뭐 희망이 없다. 이따위 얘기하고 앉아있어요. 아니, 공약이 아무리 좋으면 뭐하냐고. 당선 가능성이 없고 실행 가능성이 없는데. 그래서 공약이 좋아서 박근혜 뽑아주니까 박근혜가 공약대로 하든가? 지금 새누리나 더민주나 공약이 똑같다고 그러면서 진보 언론이 까대고 있어. 그러면서 청년에 대한 공약이 없대. 그럼 어떤 공약이 필요한데? 청년들에게 필요한 공약을 진보 언론이 제시한 거 있어? 없잖아. 그러면 더민주에서 청년 공약을 어떤 내용을 하고 있다라고 제대로 보도나 했나? 더민주의 청년 공약을 제대로 보도도 안 해놓고 공약이 없다. 똑같다. 이러고 앉아있어. 언제나 그런 식이야. 그래서 매번 새누리당 당선시키고 그래서 좋나? 매번 새누리당보다 더민주를 더 까대고 그래서 새누리당이 당선되면 도대체 진보 언론에 뭐가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이제 딱 보여지는 흐름이 두 가지인데 청년인 척하면서 우리더러 왜 투표하라고 그러느냐, 공약으로 뭘 약속했냐 이런 얘기하고 있어. 난 요원이라고 봐. 그런 논리를 펴는 애들이 난 요원이라고 본다고. 도리어 지금 일반 20대 애들이 모이는 카페나 일반 20대들이 모이는 사이트에서는요. 이번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니까. 예. 지금 일반 20대들이 모이는 20대니까 이번 이런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뭘 해줬다고 투표를 요구하느냐? 나는 그거 요원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공약을 따질 거면 각 당의 공약은 알아봤냐고. 자, 그래놓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 와중에 저 미국 동북부에다가는 폭설이 내리고 그 다음에 멕시코에서는 화산이 폭발하는 그런 재앙을 가져오면서 방문한 멕시코에서 무슨 공연을 본 다음에 박근혜가 스페인어로 말을 했다는 거야. 야, 나는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연설한 줄 알았어. 그라시아스 한마디 했다며. 그라시아스 그거 브라보. 프랑스 말로 브라보 그거 한마디 했다며. 근데 그걸 가지고 그냥 감사합니다였어? 그라시아스가? 한마디 한 걸 가지고 무슨 주 멕시코 대사를 부끄럽게 만드는 스페인어 실력이라는 둥. 이제부터 스페인어를 열공해야겠다는 둥. 야, 주 멕시코 너 들어와. 너보다 박근혜보다 스페인어 잘하는 사람 우리나라에 널렸어. 너 들어와. 이게 무슨 왕조 시대도 아니고 존영이라는 둥, 옥세라는 둥, 그 한마디를 가지고 스페인어를 잘한다는 둥.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를 당황시키는 진짜 뉴스는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기 전에 이제 또 테러 방지법을 또 팔아야 되겠다 싶었는 모양이지? 경계태세를 강화하라고.
그리고 그때 이제 지난주에 언론에서 아니 북한에서 특별한 뭐 움직임도 없는데 경계태세를 강화하라는 지시 왜 내린 거냐? 선거 때 위축시키려고 그러는 거냐? 그러거나 말거나 경계태세를 강화시켰어. 그리고 이틀 뒤에 웬 20대가 정부 청사에 들어가가지고 7급 공무원 합격자 명단에 지 써놓으려고 그랬다가 걸렸다며. 어? 대통령 경계 강화 지시 2일 만에 뻥 뚫린 정부. 그래가지고 무슨 테러를 방지해. 20대 공무원 시험 본 애가 뚫고 들어가갖고 합격자 이름에 지를, 아이고 내가 진짜 이거 무슨 50년대 뉴스냐? 어? 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고의 전자정부라며. 모든 출입을 전기기기로 통제하고 완벽한 전자정부라며. 이거 50년대 뉴스야. 50년대 뉴스. 조선시대도 이렇게 못하겠다. 이게 경계태세를 강화한 거냐?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박근혜가 이제 경계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를 내렸잖아. 안 듣는 거야. 지금 보니까 박근혜가 경계태세를 강화해라 그러고 지금 해외여행 갔잖아.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들도 안 듣는 거야. 아이 또 떠드나 보다. 그러니까 나라 꼴이 이 모양으로 돌아가는 거지. 지금요 여러분 우리 가장 골 때리는 게 그 테러방지법 아니야.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인천공항에 뭐 국경이 뚫렸다. 인천 항만의 국경이 뚫렸다. 그래서 테러방지법 통과시킨 다음에 국경은 보완됐나? 즉 국경 제대로 지키냐고. 비정규직 일반 기업 사원한테 국경을 지키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원래 국경은 군인이 지키는 거 아니니? 나만 그런 상식을 갖고 있는 거니? 국경은 원래 군인이 지키는 거잖아. 근데 어떻게 이 인천공항을 비정규직 민간인한테 지키라고 그래. 그게 지금 말이 되냐고. 인천 항만은 더 한다며. 인천 항만에 그 항구 관리하는 일반 회사에 비정규직 경비가 지킨대. 돌아버리겠어. 그래놓고 테러 방지. 그 테러 방지는 뭐 하는 거냐? 전화기 들여다보고 이메일 들여다보고. 야 어떤 꼴통 새끼가 전화로 테러 모의를 해? 어떤 모자란 새끼가 이메일로 테러 모의를 하냐고. 니들 수준에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 그치? 계좌 추적. 전화기 들여다보고 메일 들여다보고 계좌 추적하고. 야 그러면 너네가 생각하는 테러범은 고객님 돈 얼마가 입금되었습니다 이러면서 막 사이버 은행으로 딱 돈을 시키면 이메일로 돈 잘 받았습니다. 네, 제가 청와대를 폭파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전화로 얘들아 청와대 앞에서 모여라. 그래갖고 모여가지고 그 돈을 뭐 이렇게 테러 폭탄으로 바꿔가지고 청와대 던지고 뭐 이러는 건가? 뭐 하자는 거냐고. 도대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기본이 안 돼 있어. 기본이. 아니 어떻게 정부 종합청사를 20대 애가 뚫고 들어가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시험 합격자 명단 뚫어가지고 거기서 지 이름 적어놓다가 걸리냐고. 이 조선시대도 이런 짓 못해요. 폭탄 살 때 세금 계산서 제출 부탁해요. 근데 우리 국민이 그러는 거야. 저 20대 쟤를 차라리 국정원에 취직시켜라. 이번에 그 7급 공무원 합격 그 위조 사건 그 20대 걔를 차라리 국정원에 취직시켜라. 왜? 이 국정원 절도 사건 기억나지? 이명박 때 국정원에서 절도 사건을 저질렀다 걸렸잖아.
무슨 동남아시아에서 온 그 외교단이 머물고 있는 숙소에 이 국정원에 애들 두 분이 들어가고 노트북 두 개 뒤지다가 어휴 갑자기 이제 그 들어온 거야 그 외교관이. 그랬더니만 이제 한 놈은 냅다 대 노트북 들고 뛰고 한 놈은 들고 나와가지고 그 인도네시아인가 누군가 그 외교관한테 주고 나오고 한 놈은 이제 그 문간 뒤에서 노트북 들고 있다 걸렸다며. 국정원 절도 사건. 나는 그게 최악일 줄 알았어. 그랬더니 국정원 악플 사건. 근무 시간에 여러 명이 떼지어서 악플 달고 있다가 또 나한테 딱 걸린 거 아니야. 너는 진짜 나아지는 게 없어. 나아지는 게. 근본이 잘못돼서 근본이.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보여준 건요.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거야. 우리가 상식적으로 정부는 당연히 이래야지 그게 안 돼 있어. 예. 이게 왜 그러냐? 그게 결국 측근 정치가 망치는 거예요. 근본이 잘못되어 있는 측근들이 모든 권력을 쥐고 휘두르다 보니까 근본이 무너져 내리는 거야. 문제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책임은 누가 지는 거냐? 국민들이 지는 거예요. 제가 세월호 사건 발생하자마자 그런 얘기를 했잖아. 세월호 전원 구조라는 오보가 왜 나왔냐? 이게 독재 시대의 특징이다. 독재자가 지배를 하면 그 밑에 있는 관료들이 독재자 눈에만 잘 들면 되기 때문에 공은 부풀리고 관은 축소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과장된 행정이 나온다. 그 한 예가 바로 전원구조 사태다. 물론 그 전원구조를 했다고 뻥을 까는 바람에 온 국민이 그동안 중고등학교 국어책에서 배워왔던 언론은 진실만 보도한다는 신화를 깰 수 있었지. 그 덕분에 세월호 전원구조라는 모든 속보를 보고 국민들이 안심을 했다가 그게 오보였다는 걸 알게 되면서 사실 우리도 중고등학교 그 국어 시간에 언론 보도는 진실만 보도한다고 세뇌를 당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언론에 놀아놨던 거거든.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우리 국민들이 언론을 비판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이 국민들이 지난 2년 동안 깨어난 국민들이 이번에 14년 그 지방선거 때는 너무나 부지불식간에 갑자기 선거를 닥치다 보니까 그때는 사실 누가 잘못했는지 제대로 모를 때 아니야. 그러니까 선거 때 새누리당을 찍어주고 무소속을 찍어주고 그러면서 힘을 모으지 못했어요. 그 결과 지난 2년 동안 세월호의 진상은 규명되지 못했고 세월호 유가족들은 온갖 모욕과 멸시, 고통 속에 살아가야 했고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그 세월호 유가족들 중에 3분의 2는 보상을 받았어요. 그쵸? 3분의 2 정도가 보상을 받은 걸로 알아. 그런데 보상을 받는 조건이 뭐였냐면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예.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했어. 그래서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 중에 3분의 1만 보상을 받은 거예요. 아니 3분의 2만 보상을 받고 3분의 1은 보상을 포기하고 지금 진상규명 요구를 하고 있는 거야. 예. 그게 각서를 써야 됐어. 각서의 내용이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요구하지 않는 각서를 써야 보상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 세월호 유가족 중에 계속 싸우고 있는 사람들은 보상을 못 받는 사람들이야. 말이 되냐고. 보상은 기본이고 진상조사도 기본이지. 당연히 보상 받아야 되고 진상규명도 기본이지. 어떻게 진상규명을 안 하겠다는 조건으로 돈을 보상을 받으라는 얘기가 나와. 이걸 보상받은 사람들을 비난하면 안 돼요. 예. 보상받은 사람들을 비난하면 안 돼. 이게 얼마나 못됐냐 하면
이 보상을요, 가령 부모하고만 딱 협상한 게 아니야. 할머니, 삼촌, 외삼촌 막 이런 사람들이랑 아무든 가족 대표라고 얘기하면 아무하고나 보상 협상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엄마는, 아빠는 막 나와서 싸우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가족이 보상 합의해버린 경우도 있어. 그래서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 중에 보상에 합의했다고 욕하면 안 돼요. 예. 이게 뭐, 왜냐하면 어려서 그냥 버리고 간 엄마나 아빠. 그래서 혼자 키운, 홀 엄마 아빠가 혼자 키웠는데, 이 엄마 아빠 싸우고 있는데, 어려서 버리고 간 사람이 자기도 부모다 이러면서 합의해버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 보상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비난하면 안 되고, 우리는 지금 누구를 비난해야 되나? 정부를 비판해야 되는 거야. 당연히 보상해주고, 당연히 진상규명해야지.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이거는 유가족들을 비난하면 안 되는 거야. 예. 이건 정부가 당연히 보상도 해줘야 되고 진상규명도 해줘야 되는 거다. 근데 왜 그걸 둘 중에 선택하라고 지랄이냐? 이 사기단 같은 것들아. 자, 오늘은 이 수요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세월호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해 봤고요. 자, 선거 이야기로 돌아가서 국민의당 호남 제압됐다. 더민주 혼합이 제압 대상이냐? 5.18의 아픈 기억을 가진 호남에게 어찌 제압이라는 군사용어를. 더불어민주당은 6일 김용환 국민의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이제 호남이 제압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해 국민의당의 혼합은 제압의 대상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김용환 위원장의 전날 MBC 라디오 인터뷰 발언을 이같이 비판한 뒤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해도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5.18 민주화운동의 아픈 기억을 가진 호남이 어찌 제압이라는 군사용어를 써가며 자신들의 승리를 과신하는가라고 반문한 뒤 그렇다면 권은희 의원이 군복을 입은 포스터로 호남을 제압하기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특전사 복장을 한 권은희의 포스터 논란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선거가 아직 일주일 남았다며 아직 선거는 끝나지 않았음을 강조하면서 자중하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나는 더민주가 더 이상 국민의당에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봐. 더민주가 국민의당한테 반응을 해주면요 동급 돼요. 내가 여기 아프리카에서 방송할 때 지금 내가 10년 차잖아. 그동안에 별의별 미친놈들이 나한테 들이대면서 한판 붙자 맞짱 뜨자 그랬어. 내가 걔네들이랑 맞짱 떠주면 내가 걔네 같은 급이 되는 거야. 나는 더 이상 더민주가 국민의당을 상대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예. 지금 수도권에서는 아무도 국민의당을 신경 안 써. 수도권에서 국민의당을 아무도 신경 안 쓴다고. 그러면 결국 호남인데 호남 의석수 다 합해야 20 몇 석이야. 28석? 그 중에 진짜 국민의당이 몇 석 나오는지 보자고. 제압됐다? 그래 한번 보자. 호남 28석 중에서 몇 석이 제압됐는지 한번 보자. 나중에 선거 끝날 때까지 앞으로 우리 방송에 이런 기사 갖고 오지 마세요. 예. 국민의당과 호남 이야기는요 더 이상 기사로 갖고 오지 마세요. 우리가 매번 이런 걸 갖고 올 때마다 결국은 이게 뭐냐? 우리 국민들한테 호남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주는 거야. 우리 번번이 속았잖아요. 노무현을 안 찍을 거다. 열린우리당을 안 찍을 거다. 문재인을 안 찍을 거다. 결국 투표 결과는 달랐다니까. 그러니 호남을 믿고 호남을 믿고 기다립시다. 그래서 정말 결과가 국민의당이 압도적 지지가 나왔다. 그걸 뭐라고 그러겠어. 그게 호남의 선택인데. 그땐 그냥 호남의 선택으로 냅둬. 자기네들이 그 뒤 책임을 지겠지. 더 이상 우리는 호남에 대한 부채의식을 안 가지면 되는 거니까 결과를 보자고요. 정말 호남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 다음에 지금 이 수도권에 지금 어디야. 국민의당 무슨 후보가 테러를 당했다. 그래서 수사가 의뢰됐다라는 게 하나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서울 수도권에서 뭐 이 국민의당하고 무슨 몸싸움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피해 막 폭행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그 후보한테 관심이 없어. 나는 뭐 방어를 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나는 걔가 떨어진다 관심이 없다고. 마음에 안 들면 떨어뜨리면 되는 거야. 좌우지간 우리는 그렇게 군소적인 문제에 신경 쓸 여유가 없어. 그 동네 사람들도 알아서 하라고 그래. 그리고 우리는 큰 방향으로 가는 거야. 우리는 큰 방향으로 가는 거고, 지금 현재 수도권은요, 현재 수도권에서는 이미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합리적 보수하고 성숙한 진보가 하나로 뭉쳐서 더민주를 지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도리어 군소정당에 신경 안 쓰고 있다. 그 얘기 내가 했죠? 그죠? YTN에서도 그렇게 보도하더만. YTN에서도 내가 얘기했는 것처럼 지금 야권 지지층이 전략적 투표를 하기 시작했다. 야권 지지층이 전략적 투표를 할 것 같다. 전략적 투표라는 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그동안요. 나는 그래. 야권 연대는 의미 없다. 내가 몇 번 그랬잖아. 일단 이 등록하기 전에 야권이 하나로 뭉쳐서 후보를 내지 않는 이상 등록한 다음에는요. 난 의미 없다고 봐요. 만약에 여러 야당이 등록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땐 이미 야권 통합은 물 건너간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뭘로 가야 되냐? 정답 찾기로 가야 된다. 야권 통합이요. 상수예요. 야권 분열이 상수야. 변하지 않아. 왜? 새누리당이 야권 지지층을 누르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야권을 분열시키는 거니까 지금 이번에는 국민의당인 거야. 지난번에는 통진당을 이용했고 이번엔 국민의당을 이용하고 다음엔 또 다른 괴 정당을 이용하겠죠. 이용해먹고 없애고 그러겠지. 언제나 쟤네들은 야권을 분열시켜서 언제나 야권을 분열시켜서 제3정당을 만드는 거야. 제3정당을 만들어서 2번 당을 떨어뜨리는 거. 그게 쟤네들의 목적이라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국민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 쟤네들의 변함없는 28년 동안 일관된 전술. 제3후보를 띄워서 야권표를 분열을 시킨다라는 변함없는 전술에 번번이 놀아날 거냐. 번번이 넘어갈 거냐. 아니면 이번에는 정답을 찾을 거냐. 그걸 결정해야 된다. 봐봐요. 이번에는 국민의당인데 지난번에는 통진당이었어. 그 전에는 또 무슨 진보신당이었고 그 전에는 민노당이었고 인터넷상에서 얼마나 그 투표하기 전에 그 제3정당 띄우기가 많은지. 정몽준 띄우고 문국현 띄우고 안철수 띄우고 막상 까보면 족도 아닌 것들이. 망부님이 할머님이면 나는 유령인가? 나 자랑스러운 유령 73세다. 망부님의 정의로움과 용기에 박수를 보내는 73세 자랑스러운 할머니다. 난 망부님 같은 용기가 없어 스스로 비겁하다는 생각이 든다. 누구야 나더러 할머니라고 그러는 놈. 이 새끼야. 이 새끼 네가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 분노하셔가지고. 자, 좌우지간요. 언제나 쟤네들은요. 제3정당 제3후보를 띄울 거예요. 언제나 쟤네들은 제3정당 제3후보를 띄울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매번 그럴 때마다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된다. 아니 언제까지 야권 단일화하다가 시간을 다 보낼 거냐고. 지금 보니까 이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2번 정당의 후보가 결정되는 게 3월 중순이더만. 3월 중순까지 가야 후보가 결정돼. 그래 그 다음에 야권 후보를 단일화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그러니 이 결정된 야권 후보들을 단일화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 맨 처음부터 야권 하나로 통합해서 한 해 전에 통합정당을 만들 게 아니면 그 다음에 굳이 야권 단일화라는 데 신경 쓰지 말자. 그리고 지금
박근혜와 박근혜당을 심판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 뭐냐? 이걸 공유하자. 그래서 정말 6일 동안 최선을 다해 정답을 알리자. 그게 그 방법밖에 없어요. 예. 회사 선생님은 망부님을 처녀로 보던데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말씀 전해드리고 안과에도 한번 가서 시력 측정도 부탁드리고. 자, 지금 때 같으면 국민의당이 지지율이 올라가서 뭐 야권이 전패한다는 보도가 나와야 되는 시점이야. 원래 오늘 막 그런 게 대대적으로 보도내는 시점인데 우리가 고소한다 그랬잖아. 선거 결과랑 다르면 여론조사회사 대표를 고소하겠다. 그랬더니만 이상하게 여론조사들이 정직해졌어. 수도권 야권 지지자 33% 당선될 후보에게 투표하겠다. 자발적인 사표 방지 여론. 자, 사표 방지가 뭐냐면, 사표 방지가 뭐냐? 아무한테나 표를 던지면 죽은 표가 된다. 그래서 어차피 죽을 수 있는 표라면 차라리 최대한 당선될 후보에게 투표하자. 그래서 총선의 중대 변수로 부상했다. 오늘 아침 뉴스네요. 4.13 총선에서 야권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수도권 야권 지지자 3명 가운데 1명은 애초에 지지하던 후보가 아니라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에게 표를 던지겠다는 생각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자발적인 사표 방지 여론은 접전 지역에서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6일 한겨레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서울 강서갑, 구로갑, 경기 안산, 단원, 성남 분당, 인천 남동갑, 일여 다야 구도의 수도권 접전지 5곳의 유권자 고작 500명씩이야. 하여튼 500명씩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조사 결과 야권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한 유권자 가운데 33%는 야권 후보들이 단일화하지 않는다면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원래 지지하던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54.9%였으며 투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 응답은 9.4%였다. 지금 야권 단일화가 안 되면 옛날에 투표를 안 했단 말이야. 대다수가.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 안 했어. 그런데 이번에는 뭐다? 투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10% 이내라는 거야.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야권이 단일화하지 않았더라도 자기가 원래 지지하던 정당을 바꾸더라도 당선 가능한 야권 후보에게 표를 주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야. 이러한 수치는 새누리당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지역구의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강서갑의 경우는 구상찬 새누리당 후보가 30.3의 지지를 얻어 29를 얻은 금태석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다. 같은 지역구의 김영근 국민의당 후보와 신기남 민주당 후보가 각각 10.5, 6.6에 신기남이 6.0이래. 지지를 나눠 가졌는데 김 후보 지지자의 14.6, 신 후보의 지지자의 30.2%가 당선 가능성 있는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권혁세 새누리당 후보와 오차범위 안에서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앞서 있는 성남 분당 갑도 야권 지지층의 몰아주기 투표 규모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춘석 한국리서치 이사는 될 만한 후보에게 표를 던지겠다는 33%의 응답은 꽤 규모가 있는 수치로 초접전 지역에서 충분히 1, 2위를 바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정권 심판론이 야당 심판론보다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곳 지역 전체에서 경제를 위기에 빠뜨린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44.4%로 경제 발목을 잡은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 30.4%보다 14%나 높다. 한마디로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야당 심판론, 그 다음에 지금 야권의 정권 심판론, 박근혜와 새누리당 심판이 44.4, 야권 심판론이 30.4, 그래서 14%가 정권 심판론이 높다. 이번 조사는 유선전화 임의 걸기 전화 면접 방식을 통해 진행됐으며, 자, 여기서 전화 면접 방식이라는 게 이게 달라요. 그 ARS는 기계로 전화하는 거야. 그래서 거짓말할 수 있어. 그런데 전화 면접이면 직접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 전화 방식은 상당히 신뢰성이 있는 거야, 이건. 물론 이것도 지금 응답률이 안 나온 것 같은데,
하여간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물어보니까 야권 지지층이 뭘 하겠다. 당선 가능한 야권 후보에게 표를 주겠다. 그게 가장 유효한 수단이에요. 언제나. 앞으로도 나는 영원히 그럴 거라고 봐. 야권을 하나로 통합하지 않는 이상은 당선 가능한 야권 후보. 그럼 당선 가능한 야권 후보는 누구냐? 경상도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이 될 수도 있고, 더민주 후보가 있다면 더민주 후보에게 찍어야 되고, 더민주 후보가 있고 무소속 후보가 있는데 무소속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있다. 그럼 무소속 후보에게 표를 주는 거. 그게 당선 가능한 야권 후보론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우리 동네는 더민주 후보가 없어요. 그래도 2번 찍을래요. 그러면 안 돼요. 더민주 후보가 없다면 거기 더민주랑 단일화된 무소속 후보가 있을 거야. 그런 후보가 누군지를 찾아야 돼요. 예. 그래서 그 후보에게 표를 주는 거, 그게 전략적 투표야. 손석희 뉴스 여론조사 관련된 거 하나 잠깐 보고 갈게요.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응답률이 낮은 문제. 그리고 이제 이 그 보정이라는 게 문제예요. 원래 이제 낮 시간에 20, 30대가 집에서 전화 여론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드물거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낮 시간에 전화 여론조사를 받았다. 대부분 주부 아니야. 정보를 접하는 데 있어서 그 주부들은 한계가 정해져 있잖아요. 또 주부가 낮 시간에 늘 집에 있냐? 아니야. 애들 들어오기 전에 부지런하게 바깥일을 보고 다니기 때문에 거의 젊은 층이 낮 시간에 전화 받을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20대 아까 여기 나오잖아. 20대 한 명하고 전화했으면 세 통으로 치고 30대 한 명하고 전화한 걸 세 통으로 치니까 40, 40대 그러니까 20, 30대는 전화 빨리 차버리는 거야, 샘플이. 그러니까 저기하고 안 맞는 거지, 현실하고. 그래서 내가 유선 전화 중심이고 응답률이 낮고 그 다음에 이 낮 시간에 집 전화로 전화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여론조사가 맞지 않다. 지금 거의 모든 언론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죠? 지금 뭐 종편이나 이런 데서는 존나리 저렇게 조사한 걸 가지고 떠들어대고 있지만 지금 손석희 뉴스하고 CBS에서 이미 여론조사 믿지 마라 나왔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를 보고 막 걱정하고 탕을 하고 그러지 말라고. 예. 실제보다 여당이 높게 보이는 여론조사의 비밀. 미디어 오늘도 나왔구만. 예. 그러니까 CBS, 손석희 뉴스, 미디어 오늘 이런 데에서 지금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다 줄줄이 보도했군. 옛날 같으면 그냥 지금 새누리당이 유리하다고 존나리 빨아댈 때야. 근데 이제 우리가 고소한다고 고소고발하겠다라고 막 그랬더니만 이제서 정직하게 이제서 정직하게 지금 발표하고 있는 거죠. 예. 재정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JTBC 이정엽입니다. 이 국가부채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이명박 때 국가부채가 급증을 해요. 급증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국민연금 같은 거를 대기업에다 다 쏟아부은 거야. 대기업 주식값 떨어진다고 국민연금을 대기업 주식을 사는 데다가 쏟아 넣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대기업 주식에다가 투자했던 돈, 그거는 정부가 부채가 되는 거야, 정부한테는. 그런 것들이 쌓여있는 데다가 박근혜가 추가 경정 예산, 한마디로 맨 처음에 짰던 계획대로 세금이 안 들어온다고 돈을 더 써야 되겠다라고 신청을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빵꾸를 냈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일반 가정집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면 쫓겨나죠. 그죠? 예. 기본적으로 이 뭐에 대한 경제 정책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야, 박근혜가. 자, 유일호 부총리, 재정 건전성에 여유가 있다. 돈 풀어서 경기를 살려야 된다. 지금 국가 부채가 폭증하고 있는데 새누리 요구대로 양적 완화를 추진하겠다라고 시사했다. 한마디로 돈을 더 풀겠다. 지금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이 양적 완화 확대와
추경 편성을 주장한 데 대해 일리가 있다며 총선 후 추경 편성을 기정사실화하겠다. 부시가 이래가지고 나라 망가졌어. 부시 정부 때 이런 식으로 양적 완화 정책을 써가지고요. 그래서 나중에 달러 가치가 폭락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치명상을 입게 되는 거야. 예. 누구더러 소설을 쓴대? 예, 유 부총리 이날 오전 서울 웨스턴 조선호텔에서 열린 조선 비즈 위클리 비즈 CEO 클럽 초청 강연에서 재정을 경기 대응적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경제정책의 컨센서스라며 지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정 건전성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 어디랑 상대적으로? 북한? 너넨 기준이 북한이지. 도대체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이 국가 부채가 1248조인데 어디랑 비교해서 지금 재정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거냐고. 어느 나라랑 비교한 거냐고. 너무 과하게 가면 자동으로 재정 적자 폭이 늘어나게 될 수 있지만 지금은 재정을 활용하지 않으면 재정 정책에 반하는 것이어서 선을 유지하며 가야 한다며 정부 부채 폭증에도 불구하고 총선 후 추경 편성을 할 것임을 거듭 분명히 했다. 이 같은 유 부총리의 발언은 단지 올해만이 아니라 대선을 앞둔 내년에도 추경 편성 등 양적 완화 정책을 계속 펼 것으로 해석돼 국가 부채는 더욱 빠르게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우려되고 있다. 이게 국가 부채가 쌓이고 그러면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무역을 하는데 불리해지고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는 존망하고 이게 짜여진 스토리예요. 자, 이런 지금 경제부총리의 발언에 대한 김종인 대표의 주장입니다. 민자당이 돈 풀어서 IMF가 왔는데 또 돈 풀자고? 예. 더민주 이외의 정당들은 경제 균형을 못 갖춰 진출해봤자 무의미하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6일 새누리당이 경기 부양을 위한 양적 완화를 주장한 데 대해 새누리당 정권이 IMF를 가져온 장본인들인데 발생 원인이 1993년 새롭게 출범한 자금의 새누리당 전신인 민자당이 경제 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지나치게 돈을 풀어서 재벌로 하여금 과잉 부채, 과잉 투자를 낳게 한 것이 바로 IMF를 가져온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질타했다. 민자당이 나중에 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죠. 예. 결국 민자당이 경제 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지나치게 돈을 풀어서 재벌들로 하여금 과잉 부채를 지게 하고 과잉 투자를 낳게 한 것이 바로 IMF를 가져온 가장 큰 원인이다. 우리 언젠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박근혜가 바라는 건 제2의 IMF가 아닐까. 그래서 또 한 번의 IMF가 와서 완전히 경제가 망해버리면 모든 노동 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 지금은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나눠져 있지만 모든 정규직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IMF를 또 만들려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죠? 김종인 대표는 이날 오전 진영 후보 사무실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에서 우리가 왜 IMF를 당한 줄 아냐? 라고 반문한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우리의 상황이 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냐 우려스럽다면서 1990년대 초 일본의 경제 흐름을 보면서 느끼는 게 그 당시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도 일본과 비슷하게 간다고 생각했다며 새누리당 주장대로 할 경우 제2의 IMF가 도래할 것임을 경고했다. 어머 어떡해. 모노륨님 저 누구한테 미친년이라고 쓰고 있어요? 채팅창에? 내가 채팅창에다 쓰는 건 전부 다 나한테 쓰는 거 알아 그랬지? 그는 이어 IMF 사태를 끝내고 그래도 경제를 이 정도 스스로 하게 하는 게 김대중 정부의 IMF 사태 수습 방안이었다. 김대중 정부하에 벤처기업을 육성시키고 활성화로 인해 그나마 우리가 오늘날 먹고 사는 IT 산업이 발전했고 한국이 IT 강국이라는 명성을 얻게 된 것이라며 강조한 뒤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을 보면 전혀 현실과는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지 않냐라고 생각한다. 양적 완화하면 대기업이 청년 실업을 해소할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대기업은 구조조정으로 실업이 양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거듭 새누리당에 직격탄을 날렸다. 실제로 대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들어갔어요.
내가 아는 대기업 아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구조조정 대상들이 되고 있어. 무섭게. 예. 그런데 이 양적 완화를 해서 뭐 이렇게 청년 실업을 해소하겠다. 개뻥이죠. 20대 명예퇴직을 또 시키겠다는 거지. 양적 완화를 해주면서 청년을 취업시켜라. 그러면 눈 가리기식 취업. 그러다 며칠 안 돼가지고 명예퇴직 시키고 그런 거 아니겠어. 그는 경제를 시정하기 위해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더민주를 수권 정당으로 만들어 경제를 다른 방향으로 바꿀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 외의 정당들은 전혀 경제에 대한 균형을 가지고 있지 않아 국회에 진출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며 더민주의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진영 후보에 대해선 우리나라 강요 중에서 대통령과 정책적 견해를 보이며 사퇴한 유일한 강요 아닌가라며 박정희 대통령 이래로 강요는 나가라면 나갔지 자기 스스로 정책 상황이 달라 나가본 예가 없다며 진 후보를 높게 평가했다. 어떤 사람이 김종인이 진짜 전문가 맞냐? 이러면서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이 보실 때는 전문가 같지가 않아요? 김종인의 말이 전문가답지 않아요? 어제 연설문에 자기가 77년에 의료보험제도를 처음 도입한 이야기, 토지 공개념을 도입한 이야기,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 그게 김종인이 해낸 역할들이,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을 만든 이야기. 이게 김종인은 정권을 떠나서, 그러니까 여야 정권, 뭐 1, 2번 정권을 떠나서요. 김종인은 그동안 모든 정권이 탐냈던 경제 전문가예요. 예. 김종인은 정권의 성향을 떠나서 새누리당이든 더민주든 정권의 성향을 떠나서 탐냈던 경제 전문가야. 그런데 이 박근혜가 그런 경제 전문가가 자기를 돕겠다 그랬는데 뻥 까버리고 창조경제 그러고 다니면서 지금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거야. 네.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그 김종인 문제, 김종인의 전문성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정도를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나 쉽게 말하니까 신뢰가 안 가나 봐. 진짜 전문가들은요, 나 솔직히 얘기해서 그동안에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말하는 걸 들어봤어. 근데 진짜 어렵게 얘기해요. 너무 어렵고 전문적인 용어를 쓰기 때문에 저 말이 뭔 말인가. 경제학을 전공하고 아니면 적어도 주식 투자하면서 매일매일 경제신문을 읽었던 사람이 아니면 알아들을 수가 없는 내용으로 발언을 해. 경제 전문가들이란 사람들이. 그런데 김종인의 말은 너무 쉬워. 그 정도의 내용을요, 저렇게 쉽게 얘기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 우리 방송을 많은 이제 그 교수님들이 들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쉽게 설명을 한다. 그게 망치 부인의 능력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셔요. 또 자화자찬 깔때기? 근데 내가 볼 때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지금 엄청난 경제정책을 실제로 정권을 넘나들면서 집행했던 사람인데 그 정도 전문가가 이렇게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국민의 어조로 말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라고요. 네. 그래서 김종인은 진짜 전문가야. 근데 말을 너무 쉽게 하니까 지금 사람들이 진짜 전문가가 맞나요? 그러고 있는 거죠. 안타까운 현실. 자, 지금 음식점 등 자영업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 실제로 음식점이나 이런 골목시장은요, 이 노동자들의 임금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예. 뭐 술집 경기 사상 최악으로 추락하고 있다. 2차가 사라졌다. 음식업 등 자영업 붕괴 가속화. 경제가 얼어붙으면서 주점 경기가 역대 최악으로 치달았다. 주점업뿐 아니라 일반 음식점, 옷가게 등 자영업자들이 많은 업종의 경기가 다른 서비스 업종보다 유달리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이런 음식점이나 옷집, 이게 실제로 노동자들이 주 소비하는 데잖아. 먹고 입는 음식주 중에서 옷집 먹는 거, 이게 노동자들의
소비야. 이거에 잘 되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월급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지금 받고 있는 돈으로 세금 내고 통신비 내면 남는 게 없다고. 4일 통계청의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맥주집, 막걸리집 등 술과 안주를 전문적으로 파는 주점업의 서비스업 생산지는 생산지수가 73.0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0년 7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서비스업 생산지는 2010년 매출액을 100으로 놓고 가격 변동분을 제거하고 업종의 실질 성장을 나타내는 지수다. 100보다 크면 늘어난 거고 100보다 적으면 줄어든 거죠. 100을 넘으면 기준 연도인 2010년보다 생산이 늘었다는 것을 뜻하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월 기준으로 보면 주점업의 서비스업 생산지수가 100을 넘긴 것은 2014년 7월 이후 마지막이다. 8, 90년대 머물렀던 주점업 서비스 생산지수는 메르스로 내수가 얼어붙은 지난해 6월 78.2로 떨어졌다. 7월 80대로 회복하고 지난해 12월에 90.5까지 오르며 반등하는 듯 했지만 지난 1월 78.8로 곤두박질 치더니 2월에는 아예 최저치까지 갈아치웠다. 이전 최저치는 지난해 2월 76.6이었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로 보면 14년에 7.6% 증가한 이후 7개월째 마이너스다. 지난달에도 주점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 동월보다 4.7% 감소했다. 주점업의 서비스업 생산이 줄어든 것은 어려운 주머니 사정 때문에 술집으로 향하는 발길이 뜸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대로 집에서 소비하는 금액만 따지는 가계 동향의 주류 소비 지출은 지난해 월 평균 12,109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밖에서 사 먹는 술을 줄인 대신 집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늘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내가 볼 때 이 부분은요, 전혀 의외겠지만 요거 요리 프로, 요리 프로의 발전하고도 난 관계 있다고 봐. 네, 요리 프로를 이렇게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많이 해먹는 거야, 직접. 먹방하고 쿡방하고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 주점업이 직격탄을 맞은 것 같아. 통계청 관계자는 예전에는 전문 술집 주점을 많이 갔지만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대개 식당에서 반주하는 정도로 술을 마시고 주점에는 잘 가지 않는 면이 반영된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일반 음식점 경기도 얼어붙긴 마찬가지다. 일반 음식점의 서비스업 생산지수가 2011년 9월 이후 가장 낮았다. 의류 소매업 학원에도 불경기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 의류 소매점, 학원, 실제로요, 아무리 줄어도 가장 마지막까지 줄어들지 않은 게 학원이야. 근데 지금 학원 버스가 사라지고 있어. 예. 지금 이 학원도 지금 망해가고 있어. 의복 및 섬유 제품 소매업 생산지수는 73.1로 메르스 여파가 있던 작년 8월 이후 가장 낮았다. 전년 동월 대비 낙폭은 마이너스 8.1로 2015년 6월 이후 가장 컸고, 낙폭이 가장 컸다고, 떨어졌다는 얘기야. 학원 서비스업 생산지수도 81.9로 3개월 전 수준만큼 움츠러들었다. 학원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4.4%, 아유, 이렇게 숫자가 많이 나오냐. 하여튼 여러 개로 13개월째, 2년 3개월째 마이너스다. 일반 음식점, 주점, 하위업종 생산이 나란히 감소하면서 이를 포함한 대부분의 업종인 숙박 및 음식업, 서비스 생산업 지수도 최저치로 내려앉았다. 금융, 보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 운수,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 등 13개 대분류 업종 중 10개 업종이 증가한 것과는 대조를 이뤘다. 다른 부분은 증가했다는 얘기야. 특히 숙박업. 이거는 막 숙박 어플 있잖아.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더 늘어나는 것 같아. 문제는 부진에 빠진 업종인 음식점이나 주점, 옷가게 등은 자영업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이 산업연구원이 경기가 안 좋을수록 서비스업과 같은 내수 업종이 안 좋아지고 그 중에서도 채산성이 좋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특히 더 어려워진다라고 설명했다. 제가 맨날 뭐라 그랬어. 제가 맨날 방송 얘기하면서 노동자들이 월급을 충분히 받아야 세금 내고 남는 돈이 있고
그래야 그 돈으로 옷도 사 입고 밥도 사 먹고 치맥도 한잔 한다. 근데 노동자들이 망하면 결국 누가 망하냐? 자영업도 망한다. 그러면 자영업이 망하면 누구도 망해? 보험도 망해. 예, 왜? 자영업자들한테 보험 들게 하면서 보험 장사한단 말이야. 자영업이 같이 망해. 자영업이 망하면 보험이 망하고 그 다음 뭐가 망해? 임대업이 망해. 예, 보험이나 임대업이 망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뭐가 망해? 도매시장이 망해. 자영업이 망하면, 자영업자들이 망하면, 자영업 소매업장이 망하면 결국은 보험도 망해, 도매업도 망해, 임대업도 망해. 그래서 결국 도미노 현상인 거야. 그러니까 결국 노동자가 시급 10,000원을 받는 건 그런 거예요. 가령 이제 시급 10,000원을 줘야 된다. 그러면 많은 편의점 사장들이 그게 얼마나 비싼 돈인 줄 아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집 알바생한테 시급 10,000원을 주는 게 나한테 부담이 커 보이지만 그로 인해서 이 알바생의 수입이 늘어나면 걔가 소비하듯이 다른 사람들이 편의점에 와서 소비를 많이 한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지금 시급이 6,000원인데 그것도 안 주는 데가 있고 6,000원짜리 시급을 가지고는 현재 물가에서 소비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 시급 10,000원을 주는 게 뭐 비싸다고 투덜투덜 대지 말고 모두가 시급 10,000원을 주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실제로 돈을 세금 내고 남는 돈이 있고 그 돈을 소비하게 되면 여기 뭐예요? 오뎅 장사도, 그러니까 어묵 장사도 잘 되고 떡볶이 장사도 잘 되고 그래서 이 떡볶이 장사, 어묵 장사가 옷도 사 입고 화장품도 사서 쓰고 치맥도 한잔하고 그렇게 소비가 살아나는 거라고. 그래서 결국 우리의 경제는 전부 다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게 뭐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게 뭐야? 더불어 잘 살자. 더불어 먹고 살자. 그동안에는 재벌들만 먹고 사는 그 재벌이 성장해야 우리가 같이 먹고 사는 줄 알고 국가의 모든 재원을 재벌에게 투자했어. 이 새끼들이 그걸 받아갖고 어떻게 했어? 지 배만 불리고 창고에 싸놓기만 한 거야.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국민들이 더불어 먹고 살자라는 개념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특히 또 그래요. 중소기업에서 그렇게 시급 10,000원을 주게 되면 중소기업은 망한다는 거야. 이게 잘못된 거야. 왜? 시급 10,000원을 주면 중소기업이 망한다는 건 누구한테? 대기업한테 10,000원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야. 사실 대기업은 10,000원 줬다라고 뻥 까고 지금 물건을 팔고 있어. 비용이 올라갔다고 그러면서 생산 비용이 올라가서 물가가 오른다. 그러면서 비싸게 팔아먹고 있다니까. 그래놓고 중소기업에 제값을 안 주고 노동자들한테 제값을 안 주는 거야. 그러니 중소기업이 대백에 올바른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올바로 돈을 달라는데 안 줬다. 그러면 정부가 나서서 대기업을 쪼아가지고 주게 하고 그게 규제야. 그게 규제인데 박근혜가 3년 동안 한 짓이 그런 대기업 규제를 없애버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라 경제가 이 모양 이 꼴인 거죠. 예. 네. 그 알바비를 제대로 안 주는 경우는요. 노무사들하고 여러분 의논하셔야 돼요. 예. 그 노무사들하고 의논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아르바이트 하는 청년들이 그냥 하면 안 돼. 꼭 계약서를 써야 돼. 예, 꼭 계약서를 써서 문서로 남겨야 되고 그 문서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고 그 문서가 문제가 없는지 그 내용의 노동 조건이 합법한 것인지 확인을 해서 그 다음에 일을 해야 돼. 그러지 않고 그냥 대충 하니까 다 알바비를 떼이는 거야. 그래서 그 계약하는 과정, 계약서를 분명히 챙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모집 요건, 이런 것들 분명히 자료로 남겨둬야 되고요. 보통은 저 편의점 알바 같은 데가 잔돈을 뗀다며. 그 맨 처음에 계약한 돈대로 주질 않는다는 거야. 뭐 손실이 있었다 이러면서. 그리고 며칠 전에 아주 나쁜 새끼들이 있었어. 누구냐 하면 건물을 돌면서 알바생들한테 자기가 건물주 아들이다. 그러면서 전기요금 받으러 왔다. 관리비 받으러 왔다. 이러면서 알바생들한테 돈을 몇만 원씩 뜯어낸 거야.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장이 그 돈 물어줘? 안 물어줘.
그 누가 물어내는 거야? 알바생들이. 예. 알바생들이 그 돈은 다 책임지고 물어내는 거예요. 그 얼마나 기가 막히냐고. 그 새끼 잡아야 돼. 아주 잡아서 포를 떠야 돼, 그런 놈은. 예. 그런 놈들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야, 이 썩을놈 새끼들. 예. 하여튼 이 알바생들이 너무나 지금 상황이 안 좋아. 알바생들이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나는 이 알바들도 진짜 노조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알바들의 연락처. 그래서 정말 어느 회사에서 돈을 띄었다. 어느 가게에서 알바를 당했는데 뭐 성추행을 당했다. 성희롱 당했다. 이런 것들을 정말 알바생들만 공유하는 그런 조합이 필요해. 그래서 정보를 공유하고 거기는 절대 아무도 가지 않는 거지. 예. 아무도 가지 않고 그 집단 행동을 할 수 있는. 근데 꼭 보면 그때 자기 혼자라도 가겠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 단결된 조합은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약속된 단체 행동을 지킬 수 있을 때 그때 조합이 힘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 약자들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망치부인이 맨날 민주노총에 가입해라. 네. 민주노총에 가입을 해서 그 민주노총의 전문가, 그러니까 민주노총 차원의 노무사들이 있어요. 상담해주는 노무사들. 그런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하면, 예. 그게 조합비 얼마를 내는 게 아깝지만 그 조합비를 내면 내가 따로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어도 민주노총 차원에서 이런 노동 자문을 해줄 수가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이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거 그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작은 우리 같은 서민들은 어떻게 해야 돼? 뭉쳐야 돼. 뭉쳐야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조직이 힘을 갖게 되고. 자, 네. 지금 예의를 갖춰 사과한 김대중, 자존심 강한 베트남. 김대중 대통령 때, 이 김대중 대통령이 대신 사과를 했군요. 근데 이게 아마 제대로 보도도 안 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도리어 파문이 컸어요. 베트남 참전 용사들이 김대중 빨갱이라고 난리도 아니었을걸? 그때 김대중 정부 때 베트남 참전 용사들이 난리 피웠어. 베트남에 다녀와서 우연히 청룡부대 출신의 베트남 참전 군인을 만났다. 1966년부터 68년 1월까지 참전한 김아무개 씨는 남의 나라에 가서 총질하고 사람 죽인 것이 뭐가 자랑이라고 이름을 밝히겠냐며 익명을 요구했다. 이런 사람도 있죠. 그죠? 그는 베트남에서 베트공과 양민을 구분하기 힘들었다. 집을 불지르고 사람을 죽였다. 국가든 개인이든 죗값을 씻으려면 베트남을 많이 도와줘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베트남 전쟁 참전한 다음에 진짜 양심적인 사람들은요. 트라우마에 굉장히 오래 시달렸어요. 그래서 이 베트남 전쟁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만든 영화들도 많고 소설도 많고 그랬었어. 그런데 도대체 베트남 참전 전후에 뭐 고엽제 전후에 이런 사람들은 누군지 궁금해요. 보이차를 팔기에 중국에 자주 가는데 베트남에도 좋은 차가 많다고 해서 몇 해 전에 처음 베트남에 갔다. 처음 가선 하노이의 대호텔 밖에 못 나갔다. 마음 한구석에 나와 총불을 겨눴던 사람들을 만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다. 근데 유심히 살펴보니 시내는 온통 오토바이 탄 젊은이들 뿐이더라. 내가 총질을 했던 노인 세대들은 찾아볼 수가 없더라. 그때부터 안심하고 다니기 시작했다. 이거는 그냥 개인의 경험인 것 같고요. 기업들이 투자했다는 얘기네. 기사가 너무 길어가지고, 기사가 너무 길어서 볼 수는 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도 한 번씩 보세요. 근데 실제로 이 베트남 전쟁에 대한 사과는, 베트남 전쟁에 대한 사과는, 자, 여러분, 김대중 때 한 번 했다. 그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독일은 총리가 바뀔 때마다 유태인한테 사과해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과해요. 그죠? 우리가 일본 총리가 바뀔 때마다 사과하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김대중 대통령 때 사과 한 번 했으니까 그걸로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난 안 된다고 봐. 무엇보다 그 박정희 때 베트남 참전을 결정했고 그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예, 박근혜 대통령도 사과를 했어야죠. 근데 사과보다 우리나라는 어떤 식으로 갚았냐면 대기업한테 베트남 가서 투자해라. 대기업들더러 베트남에 공장 지어라. 그래서 갚아주겠다 이런 거야. 그래. 뭐 베트남 입장에서 보면 그게 가장 효과적인 도움이 되죠. 사과라는 형식보다 그게 도움이 되죠.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일자리가 사라진 거야. 우리나라 일자리가 사라진 거라고. 그래서 박근혜가 삼성에다가 투자하라고 막 그랬어. 그래서 삼성이 베트남에다 20몇 조 원을 투자했잖아. 우리나라에다 투자 안 하고. 베트남에다 공장을 지으면 우리나라의 생산 공장이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 우리 국민에게는 그 베트남에다 투자하는 게 국민적인 이익은 아니에요. 메이드 인 베트남 그걸 우리나라에서 판다면 결국 메이드 인 코리아가 사라지는 거고, 그러면 제조업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고, 그럼 결국 우리 경제의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자, 좌우지간. 그래서 나는 베트남에다가는 공식적으로 반복적인 사과가 필요한 거지, 우리 기업의 투자를 그쪽으로 유치해서 결국 기업의 이익이야. 싼 노동으로, 저렴한 노동력으로 기업은 이익을 챙기지만 우리 국민들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제 생각이 잘못된 건가요? 자, 하여간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살으려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기본 제조업이 있어야 돼. 우리나라에서 내수용 기본 제조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농업이나 어업을요 굉장히 후진 산업으로 교육을 했어. 우리나라에서는 농업이나 어업을 대단히 후진 산업으로 교육을 하고, 그래서 후진국형 산업이다. 그러면서 막 그 농업이나 어업을 깔봤단 말이야. 그런데 프랑스 농업국가야. 젊은이들도 농사 지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호주 가잖아요. 호주에 워킹홀리데이 가서 다 농사 지어. 호주에 가서 영어로 농사 지으면 멋있어 보이고 우리나라에서 농사 지으면 이상해 보이는 거, 이거 우리의 잘못된 교육 탓이에요. 농업이나 어업 등 농업이나 어업 축산업 같은데 사실은 우리 젊은이들이 그걸 배워야 돼. 왜냐하면 그게 우리 국민들의 1차 안전망이야. 식량 안전망을 위해서 우리가 1차 산업에 종사해야 돼요. 그래서 1차 산업에 종사하고 그 1차 산업이 성장을 하고 그 뒤에 서비스업이 발전하는 거지. 그러면서 뭐 선진국은 서비스업이 발달한다, 이게 우리가 배운 교육인데 거짓말이라고. 선진국들도 전부 농업을 해요. 영국도 농업이 있어. 영국도 농업, 프랑스도 농업, 스페인도 농업, 독일도 농업, 다 농업이 있어. 그리고 제조업이야. 자동차 산업을 비롯해서 제조업이 다 있어. 그러니까 농업하고 제조업이 없지 않아. 거기에다가 그런 게 이제 국민들의 기본적인 일자리인 거고, 그 다음에 진짜 부자들은 뭘로? 금융으로 돈을 벌지만, 부자들은 금융으로 돈을 벌면서 전 세계를 돌면서 투자해갖고 먹튀하고 그러면서 돈을 버는 거야, 그것들은. 근데 자기 나라 국민의 일자리를요, 1차 산업을 활성화시켜서 살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 진성 율박이 잠깐만 요거 캡처해가지고요. 요거 저기 채팅 자료로 남겨놓고, 우리 율박이는 나중에 우리 변호사님 만나서 잠깐만. 뭐야 이것도. 왜 이게 안 되지? 채팅이 왜 안 먹지? 저거요. 캡처했어요? 요거 캡처하셨으면 강퇴시킬게요. 요거 올려주세요. 신고 게시판에. 너 나한테 사각을 달지 마라. 너 사각을 달아도 너는 합의도 안 해줄 거고 용서도 안 해줄 거니까 그냥 법정으로 가. 자.
됐고요. 예. 그래서 우리의 1차 산업을 살려야 된다. 여기까지 이야기. 자, 지금 역대 최악의 경제 실정을 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 지금 싱크가 안 맞아요? 언제부터 안 맞아요? 언제부터 안 맞아? 처음부터? 아까부터? 오래됐어요. 아이씨, 왜 이러지? 지금 계속 소리가 안 맞아요? 그러면 오늘은 방송을 그만하란 뜻이야. 예. 오늘은 내가 사실 지금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요. 열도 나고, 예, 열도 나고 계속 춥고,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할게요. 예. 지금 마침 이 시간에 싱크가 안 맞는다는 건 이제 방송을 접으란 얘기야. 자, 감기 운인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자, 역대 최악의 경제 실정,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률, 그리고 사상 최악의 국가 부채, 사상 최악의 가계 부채,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안전하지 않은 나라, 그리고 그 죽어간 아이들에 대해서 죽음의 원인조차 밝히기 싫어하는 나라. 이 땅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 이 땅이 이렇게 잘못된 이유는 뭐 때문인가? 그동안 우리의 탐욕 때문이다. 우리가 이명박과 박근혜를 뽑았던 건 더 부자가 되고 싶은 탐욕. 경제가 발전하면 나도 혹시 부자가 되지 않을까? 우리들 마음속에 그런 탐욕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명박 박근혜를 막지 못했고 결국 이명박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있었던 8년 동안 우리들은 모두 더 가난해지고 말았지요. 우리의 탐욕이 낳은 오늘 이 대한민국의 비뚤어진 모습.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자살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바로 잡아야 되겠죠. 어쩌면 이번 총선은 이 모든 어긋나 있는 대한민국, 뒤틀려버린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는 28년 만에 찾아온 기회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기본 주춧돌을 바로 놓지 않으면 아마 대한민국은 곧 무너져 내릴 거예요. 정말로 박근혜와 박근혜를 지지하는 자들이 180석, 200석을 얻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되살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켜봤잖아요. 8년 동안. 아니 그전에 노태우, 김영삼 10년 동안 그들이 집권해서 IMF가 왔고 김대중, 노무현이 10년 동안 살려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가 8년 만에 말아먹은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또 권력을 준다면 결국 대한민국은 재건할 수 없는 지경이 될 겁니다. 사실은요 전문가들이 지금도 어렵다고 그래요. 지금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직 김종인이 살아있어. 아직 김종인이 살아있는 시대다. 김종인 살아있는 시대에 어쩌면 우리는 답을 빨리 찾아야 된다. 김종인도 나이 들면 죽어요. 이번이 아니면 뭐 몇십 년 뒤에 집권한다고 그래서 잡을 수가 없는 거야. 김종인보다 더 뛰어난 경제 전문가는 현재까지 우리에게 없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은 김종인 살아있을 때 경제개혁을 할 수 있는 전권을 줘야 된다. 그게 바로 돌아오는 선거에서 가능하다. 예. 소리도 자주 끊겨요? 그럼 오늘 방송을 그만해야 되겠네. 예. 김종인이 경제 전문가예요. 몰랐죠? 김종인이 정치 전문가인 줄 아는데 원래 김종인은 사실은 독립운동가 출신 정치인 김병로 선생님의 손자로서 초기에 20대 때 정치를 배웠고 그 뒤로는 경제학을 공부를 해서 실제로 박정희 정부, 노태우 정부, 그리고 김영삼 정부에서도 일을 했던 그래서 경제 실제 정책 전문가였어요. 그래서 김종인 박사가 만들어낸 게 소위 87년 헌법의 경제 민주화에 대한 부분. 그게 김종인 법안이라고 그러잖아요. 김종인 조항이라고. 그래서 현재 김종인 박사를 능가할 수 있는 오늘 방송이 너무 엉망이었구나.
죄송해요. 방송 상태가 그렇게 엉망인지 몰랐어. 지금 이쪽에서는 괜찮은데, 참. 예. 방송 상태 안 좋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더 이상 방송을 할 수가 없네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내일, 아프리카가 지금 조금 이상한 게, 가령 이제 방송 리스트에서 망치 부인을 정확도 순으로 찾으면 되게 동영상도 엉뚱한 것만 보여. 지금 혹시 그 컴퓨터에서 컴퓨터로 모바일 말고 컴퓨터로 방송 리스트에서 망치 부인 동영상을 정확도 순으로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잘 안 보는 영상만 떠. 별로 안 보는 영상이 뜨는데, 그래서 이제 시청 인원순으로 바꿔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본 영상이 뜨는데, 도대체 이 정확도 수는 뭐냐? 이상한 거가 뜨더라. 그리고 이렇게 최신 순으로 올려도 뭔가 이상해. 예. 최신 순으로 올려도 뭔가 하여튼 이상하고, 망치 부인 방송이 여러 가지로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찾아오기도 힘들고, 방송 리스트에 제대로 뜨지도 않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까지 찾아와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방송이 열리자마자 달려와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싱크가 안 맞아요. 어느 정도 안 맞는 거야. 도대체 싱크가 왜 안 맞는 거지? 마이크 시험 중. 되게 많이 안 맞는다고. 지금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예. 싱크가 안 맞는 사람이 몇 명이야? 아니야, 1초 넘는데? 예. 많이 안 맞는구나. 그럼 오늘은 재방송도 하지 말까요? 예. 계속 싱크 안 맞는다고 계속 사람들이 재방송 중에 짜증나게 할 것 같은데, 그럼 오늘은 재방송도 없이 하루 쉴까요? 깨끗이? 예. 아니, 계속 이렇게 싱크가 안 맞는다고 계속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이게 방송을 마무리도 안 될 것 같아. 아니, 이게 좀 싱크가 안 맞아갖고 보기가 괴로운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오늘은 하루 재방송도 좀 쉬고, 우리 컴퓨터가 지금 너무 무리를 해서 그런가? 예. 컴퓨터가 좀 무리를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지금 방송이 열리자마자 달려와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이 노래를 안 틀어서 그런가?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지금 아프리카 문제예요?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지금 아프리카 전체가 이래요? 리방을 해야 돼요?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다. 들을만 해요?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지금 리방을 하면, 지금 리방을 하면 또 한 4,000명이 나갔다 들어와야 되니까 번거롭고, 제가 이제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제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지금 컴퓨터도 안 좋은가 봐요.
자, 이 산지를 오늘 이 노래로 시작을 안 해서 그런가? 언제부터 이렇게 저기가 안 좋은 거야? 소리 상태가. 오늘 방송 열리자마자 달려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각 방에서 고생하신 매니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녹음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올려주시는 우리 풍행국님, 여비고님, 그리고 참사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사실 지금부터 남아있는 6일 동안 정말 이제 깜깜이로 들어가는 거야. 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지금 뭐 정치에 대해서 선거에 잘 모르는 사람은 야당이 당연히 이기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기는 건 없어요. 예. 지금 사실 우리는 아직 이겼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부터 우리가 최선을 다해 6일 동안 미친 듯이 달리면 어쩌면 이길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불과 석 달 전에는 달려도 이기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1월 달에는 우리가 달려도 이기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달리면 이길 수 있는 상황까지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 선거 결과를 보고 실망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선거가요, 야권이 110석? 이 정도를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더민주가 110석을 하면 이건 새누리당이 180석 간다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장기 영구 집권으로 간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40석을 만들어내야 돼요. 선거는 가장 훌륭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에요. 가장 나쁜 사람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쁜 사람들을 떨어뜨려 가야 나중에 좋은 사람들이 남는 거, 그게 선거입니다. 여러분 지역의 후보들이 마음에 안 들고 여러분 지역의 후보들이 완벽하지 않다고 투표 안 하겠다? 혹은 뭐 다른 사람 찍겠다? 그러면 우리는 매번 새누리당에게 지는 거예요. 전략적 투표란 지금 분명한 심판의 대상, 박근혜와 새누리당이라는 분명한 심판의 대상을 어떻게 심판할 수 있을까? 누가 심판할 수 있을까? 어느 당에게 표를 몰아줘야 그 당에서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제압할 수 있는가? 그걸 판단하는 거, 이게 민주주의예요. 과연 우리 국민들이 6일 동안 정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모두 최선을 다한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지금은 가능성이 열려있는 거예요. 예. 2달 전에는 불가능이었는데 우리가 지난 2달을 달려서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예요. 이제 6일 동안 우리는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겁니다. 정말 땀내나게 단내나게 이 마지막 경사진 이 고개를 넘는 거예요. 이 6일 동안 우리가 어떤 바깥의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대열을 이루고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는 방향으로 싸워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처음 이 노래를 들려주실 때까지만 해도 정말 아득했는데 여러분이 저와 함께 달려주신 덕분에 지금은 정말 희망을 갖게 됐어요. 그러나 아직 이 희망은 이겼다라는 확신이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희망을 확신으로 만드는 건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께서 있는 힘껏 달려주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이 희망은 확신이 되고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100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우리가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간다. 길이 보이지 않으면 길을 만들면서 가자. 빛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를 불태워 빛이 되자. 기적이 필요하다면 기적을 만들면서 가자. 누군가 늘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져왔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6일이 우리의 미래 30년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최선을 향해 달려봅시다.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는 깨끗이 승복합시다. 원 없이 달려봅시다. 미련 없이 후회 없이 달려봅시다. 어떤 결과가 오든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스스로의 어깨를, 그리고 서로의 어깨를 두드려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리기를 부탁드리며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칠게요.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습니다.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내일 낮 2시에 만나요. 감사합니다.